1866년 조선 왕실은 국혼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인물로서 왕비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외척의 발호를 막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원군은 친정 부친이 이미 사망하여 세력을 형성할 형제가 없는 가문을 물색했고, 그 결과 여주의 명문가 출신이나 당시에는 세력이 미약했던 민치록의 딸이 최종 간택되었습니다. 1866년 3월 민씨는 왕비로 확정되어 궁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조정의 기록들은 그녀를 검소하고 예법에 밝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원군이 그녀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기댈 배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입궐 전부터 유교적 소양과 역사적 식견을 충분히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조용히 실력을 쌓으며 당시 조선을 둘러싼 정세와 궁궐 내부의 역학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입궐 초기 왕비의 입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고종은 이미 총애하던 궁인 이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1868년 궁인 이씨가 고종의 첫 아들인 완화군 이선을 낳으면서 왕실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흥선대원군이 완화군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세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정식 왕비였던 민씨에게 정치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를 다룬 고전들을 탐독하며 권력의 생리와 국가 운영의 원리를 학습했는데, 이는 훗날 그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왕비는 대원군의 의도와 달리 점진적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오빠인 민승호를 중심으로 민씨 가문 인사들을 조정의 요직에 배치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대원군의 강력한 섭정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과 접촉했습니다. 첫째로 대원군의 형이었으나 동생과 갈등을 빚던 흥인군 이최응 둘째로 대원군에 의해 소외되었던 신정왕후 세력, 그리고 서원 철폐 등으로 대원군에게 등을 돌린 유림 세력 이들과의 은밀한 연대는 대원군의 일인 독주체제에 균열을 내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1873년 조선 정치사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림의 거두 최익현이 대원군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국가의 정사는 마땅히 임금이 직접 돌봐야 하며 사사로운 권위가 왕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 상소는 대원군의 하야를 압박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아버지 대원군의 궁궐 출입을 제한하고 본인의 직접 통치, 즉 친정을 선포합니다. 1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흥선대원군이 운영웅으로 물러나게 된 배후에는 왕비와 그 지지 세력의 치밀한 조력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기록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대원군이 물러난 직후 조정의 권력 구조는 왕비의 친정 가문인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시기 왕비가 고종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앞두고 쇄국을 고수했던 대원군과 달리 조정 내에서는 개항과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근대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자 동시에 구세력과 신세력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명성황후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자 조정에는 서늘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렸던 민씨 가문과 대원군 반대파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권력의 단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개화 정책과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군인들의 칼날이 궁궐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난 이듬해인 1874년 11월 명성황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던 양오빠 민승호의 집에 의문의 상자 하나가 배달됩니다. 보내는 이가 불분명한 이 상자를 민승호가 열어보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민승호와 그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지만
당시 세간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권력에서 밀려난 흥선대원군이었죠. 이 사건은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원수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비는 이 비극 이후 더욱더 철저하게 대원군 세력을 숙청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합니다.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은 일본의 권유에 따라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이들은 좋은 대우와 최신식 무기를 지급받으며 외별기라 불릴 만큼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기존의 구식군대였던 무위영과 장어영 군인들은 무려 1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1882년 6월 드디어 쌀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군인들이 달려갔지만 쌀자루 안에는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고 심지어 썩은 냄새까지 진동했습니다. 당시 분노한 군인들이 선해청 당상이었던 민겸호의 집으로 달려가 가구와 집기를 부수며 울분을 토했다고 전합니다. 단순한 봉기는 곧 거대한 반란으로 변했습니다. 흥선대원군 배후설 속에 군인들은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궁궐인 창덕궁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민씨 세력의 핵심들과 명성황후였습니다. 군인들은 궁궐 구석구석을 뒤지며 중전은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친척인 민겸호와 김보현이 살해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하여 궁궐을 빠져나가는 극적인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충주 인근의 장호원으로 몸을 숨겼고 궁궐에서는 그녀가 이미 살해당했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란을 틈타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공식 선언하고 살아있는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명성황후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호원에 숨어있던 명성황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고종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생존을 알렸고 동시에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여 대원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조선의 권력 암투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전쟁터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요청과 청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청나라 장수 오장경과 원세계가 이끄는 3,000명의 군대가 조선에 진입합니다. 그들은 이모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 텐진으로 강제 압송해버립니다. 대원군이 납치되자 명성황후는 다시 화려하게 궁궐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궁궐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일본은 배상금을 요구하며 압박해오는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명성황후는 권력을 되찾았지만 조선의 주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모군란을 진압해준 대가로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팎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일거수일투족은 청나라 관리 원세계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정체 속에서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을 뿌리째 바꾸려는 젊은 개혁가들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1884년 12월 조선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의 완공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온건 개화파의 핵심인 민영익도 이 자리에 참석했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밖에서 불이야 하는 함성이 들렸고 당황해 밖으로 나간 민영익은 매복해 있던 김옥균 일파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는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궁궐을 장악하고 민씨 가문의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처단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다시 한번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고 정변 세력은 고종과 황후를 경우궁으로 강제 이동시키며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급진 개화파가 장악한 3일천하 동안 명성황후는 침착하게 방역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경우궁은 장소가 좁아 일본군이 방어하기 좋았지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기에는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장소가 너무 좁아 불편하니 넓은 창덕궁으로 돌아가자며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김옥규는 처음에 반대했으나 왕비의 집요한 요구와 정세 판단의 착오로 결국 궁궐 복귀를 허용하고 맙니다. 이는 정변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넓은 창덕궁으로 이동하자마자 명성황후는 비밀리에 청나라 군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가 궁궐을 공격하면서 정변은 단 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명성황후는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정권을 회복합니다. 정변은 끝났지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위험하지만 파격적인 전략을 구상합니다. 바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하는 것이었죠. 조선이 러시아와 비밀리에 수교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러시아의 남하를 극도로 경계하던 영국이 사고를 칩니다. 1885년 영국 함대가 조선의 남쪽 섬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해버린 것이죠. 영국군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요새화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제국주의 열강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명성황후는 과거의 은둔형 왕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가로 변모합니다. 그녀가 외국 공사 부인들을 궁궐로 초대해 서양식 연회를 열고 그들을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했다고 전합니다. 특히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부인과 친밀하게 지내며 러시아와의 비밀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밤늦게 서양 선교사나 의사들을 불러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매우 영리하고 지적이며 세계 정세의 밝은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녀에게 외교는 단순히 나라를 여는 수단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두 괴물 사이에서 조선이라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투쟁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러시아 카드는 청나라를 견제하는 데는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또 다른 괴물인 일본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조정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외세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전합니다. 명성황후는 권력의 정점에서 외교적 승부수를 계속 던졌지만 그 승부수가 가져올 피해 대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894년 조선의 산천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외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었죠. 명성황후와 고종이 궁궐 안에서 외교 전쟁을 벌이는 동안 궐밖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894년 초 전라도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중심으로 모인 농민군은 보구간민과 제폭구민을 외치며 파죽지세로 징역했습니다. 황토영과 황룡촌에서 관군을 격파한 농민군이 마침내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자 궁궐은 거대한 충격에 빠집니다. 명성황후와 조정은 이 미증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일본이 기다려온 함정이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일본은 1885년 맺은 텐진 조약을 근거로 우리 군대도 파견하겠다며 즉각 군을 보냅니다. 농민군과 정부는 외세가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대 규모의 병력을 한양으로 징역시켰습니다. 1894년 6월 21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일본군이 대궐의 문을 부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사실상 연금 상태에 두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의 궁궐은 더 이상 왕실의 공간이 아닌 일본군의 점거지가 되었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가보개혁을 강요하며 청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려 했습니다. 결국 1894년 7월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가 청나라 수송선을 공격하며 청일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흘러갔습니다. 평양 전투와 황해해전에서 청나라는 무참히 패배했고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은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십수년간 공들여온 친청 정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일본의 감시를 피해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청일 전쟁 중에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해산했던 동학 농민군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기치 아래 모인 2차 봉기였습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한 수만 명의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신식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서 죽창을 든 농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우금치 언덕은 농민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끝내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들을 보며 외세의 압도적인 무력을 실감했고 이는 그녀가 더 강력한 외세인 러시아에 다시 매달리게 되는 심리적 배경이 됩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명성황후가 기다리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압박한 삼국 간섭이 발생한 것이죠. 강력했던 일본이 러시아의 한마디에 굴복해 요동반도를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본 명성황후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러시아뿐이다. 그녀는 즉시 친일 내각을 해산하고 친러파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지우려는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부수는 일본의 잔혹한 최후수단인 여우사냥을 불러오게 됩니다. 1895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주춤해진 사이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완전히 몰아내려 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대륙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왕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신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외교관이 아닌 군인 출신의 인물로 그는 대화가 아닌 칼로 이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미우라 공사는 일본군 수비대, 순사, 그리고 난긴이라 불리는 민간인 암살단을 결집했습니다. 이들은 거사 전날 공사관에 모여 세부 작전을 짰는데 그 암호명이 바로 여우사냥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운영옹에 응어하던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앞습니다. 대원군이 군란을 일으켜 중전을 제거하려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군과 난긴들은 어둠을 틈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과 동문인 건춘문을 통해 걸레로 난입합니다. 궁궐 수비대가 저항했으나 근대식 화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훈련대 연대장 홍계운과 군부 대신 안경수가 대궐문 앞까지 밀려온 일본군을 막다 장렬히 전사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육의 현장이 된 곳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였던 건청궁이었습니다. 낭인들은 오코루로 난입하여 궁녀들을 끌어내고 누가 왕비냐며 소리쳤습니다. 명성황후는 혼란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았으나 흉포한 낭인들의 칼날 앞에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45이었습니다. 일본은 범행을 저지른 후 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왕비의 시신을 건청궁 뒤뜰 녹산으로 옮겨 석유를 뿌리고 불태웠다고 전합니다.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타다 남은 유해는 근처 연못에 던져졌습니다. 외국인 목격자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궁궐에 있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과 미국인 고문 다이는 이 잔혹한 현장을 지켜보았고 훗날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일본은 조선인들 사이의 내분이라고 발뺌하려 했으나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비를 잃은 고종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은 왕비가 죽은 직후 강제로 단발령을 시행하며 조선의 정신마저 꺾으려 했습니다. 고종은 궁궐 안에서도 독사를 두려워해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다준 통조림만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1896년 2월 고종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국 궁궐을 버리고 타국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은 명성황후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를 잃은 조선 왕실의 초라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황웅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년 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명성황후로 추존하고 장엄한 국장을 치릅니다. 장례식은 유해가 거의 남지 않아 의복 등을 넣어 치러졌으며 전 세계 외교관들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냉정합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외척 정치를 비판하고 누군가는 그녀의 외교적 지략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던 시기,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었던 중심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1895년 건천궁의 차가운 새벽 이후 조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국모를 잃은 슬픔은 곧 일제에 대한 거대한 분노로 변했고 이는 전국적인 의병투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녀가 떠난 뒤 고종이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운 투쟁, 그리고 명성황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탐구입니다. 을미사변 직후 일본의 압박을 받은 친일 내각은 죽은 왕비를 천민으로 강등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권력을 되찾자마자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고종은 왕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애도하며 그녀를 명성이라 칭했습니다.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하자 왕비 역시 황후로 추존되었습니다. 당시 고종이 황후의 장례를 무려 2년이나 미루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일제에 의해 훼손된 국가의 존엄을 다시 세우려는 고종의 처절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명성황후가 그토록 원했던 외세의 균형을 통한 자주 독립은 고종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뒤 덕수궁을 중심으로 근대화 정책인 광무개혁을 단행합니다. 고종은 밤낮으로 강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아내가 생전에 구축해놓은 외교 인맥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사건 역시 명성황후가 보여주었던 외교적 승부수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고종은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그녀가 보여주었던 힘을 가진 자를 통해 힘을 견제한다는 외교 철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성황후에 대한 기록 중 일부는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녀를 사치스럽고 질투심 많은 민비로 깎아내리며 그녀의 죽음이 조선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논리를 유포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그녀의 사치스러운 굿판이나 외척 등용은 사실이나 그것이 그녀의 정치적 역량 전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그녀가 당시 세계 정세를 비교적 민감하게 읽고 대응하려 했던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일부 서양인들의 증언에는 그녀의 예리한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높게 평가하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가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요부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파고 속에서 국가라는 배를 지키려 했던 전략가였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미우라 고로와 낭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일본 정계에서 승승장구하며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암살 현장에 가담했던 자들이 남긴 수기나 일기들이 후대에 발견되면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로서 전 세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의 홍릉에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삶과 참혹했던 최후를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성인도 극악무도한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너져가는 나라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권력을 붙잡고 버티려 했던 조선의 마지막 국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한 왕비의 최후가 아니라 조선이 제국주의의 칼날 앞에 무너져가던 순간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